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4일에 있었던 YTN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시사 안드로메다와 YTN 뉴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규제할 때,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 규정이라든가 규제 원리, 원칙에 있어서 매체에 따른 심의의 수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가 확산된다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객관성의 문제가 개인에게,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접하는 개인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심의기구가 인정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YTN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 그 내용을 방송한다고 했다고 하면 이제 누구의 책임으로 넘어오는 거냐면 YTN 보도국의 책임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고 보도 전문 채널이 보도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채널 사업자가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이 메시지의 근본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수위 조절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에 방송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어사인먼트로 나와 있던 건 3명이었던 것 같아요. 원희룡 지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한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자막 처리라든가 비속어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이 과정에서의 어떤 개인의 심성을 건드린다든가 아니면 정서적 불안정성을 통해서 재미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멘트, 그런 메시지들은 시청자에 따라서는, 제가 말씀드린 시청자라는 것은 보도 전문 채널의 영역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통 보도 채널 YTN의 정체성으로 볼 때 시사 안드로메다의 TV형 포맷은 매우 낯설고 생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통 보도 채널 YTN의 보도의 오락화, 예능화를 시도한다는 그 과감한 실험성에 정통 YTN 시청자로서 놀라움을 느낍니다. 저는 YTN은 YTN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넘게 우리나라 최초의 보도 채널 전문 채널로서 신속한 사실의 전달과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치우침 없는 공정성과 권력이 굴하지 않는 정론을 추구해온 YTN의 사명과 역할에 시청자들은 믿음과 애정을 보냈다는 생각입니다. 인기만을 따라가는 황색 저널리즘과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난무하는 언론 현실에서 이슈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리고 수준 높은 보도 콘텐츠를 지향하는 YTN이 그 정체성을 유지할 때 시청자들은 믿고 보는 방송으로 계속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시사 안드로메다 프로그램은 유튜브, 페이스북, 팟캐스트, 카카오 등의 콘텐츠를 배포하던 것을 원소스 멀티유스의 효과를 기대하며 TV에서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의 정확성, 균형성, 민주적 책임성 등이 있어 정통 저널리즘과 소셜미디어의 보도 콘텐츠의 제작 양식과 유통 방법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환경 변화에는 빠른 적용이 필요하겠으나 YTN 보도 콘텐츠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런 보도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각도, 다양한 내용,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도태된다면 YTN의 시청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사 예능은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출연자, 방송국 모두가 원하는 컨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시사 안드로메다 프로그램은 일단 진행자들이 지명도가 있고 또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또 이게 말끔하고 또 다른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진행을 그 시청이라든가 청취율이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 역시 말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진행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앞서서 이제 농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실제 그 프로그램의 그 진행을 맡고 계시는 홍상희 기자님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그 홍상희 기자님의 역할이 조금만 더 뭐라고 할까요? 살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날카로운 질문도 해학 속에 녹아 있을 경우에 정치인들이 쉽게 정치인들의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로서 조금 더 날카로운 그래서 정치인들이 꺼려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치인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동영 작가, 박지훈 변호사 같은 분들이 또 잘 다른 의미로 이제 포장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홍상희 기자님의 역할이 조금 더 좀 소위 말해서 깐깐해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학생 권영진이 이제 지각해서 도착을 한 후에 이제 앉게 되는 전용 방석을 매개로 꼬리뼈를 다치게 된 사연이라든지 그 가해자인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를 이해하는 모습 이런 것에서 역시 정치인으로서 포용성 물론 가장된 포용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포용성을 저는 느꼈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유세 기간 중에 고전하면서 뭐 심지어 악수를 해도 거부하는 지역민 심리학이 이런 것을 들을 때 참 그 당시 쉽지 않았을 텐데 솔직하게 그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FC 구단주로서 그 시장이 이제 조현우 선수와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 독일전에서 그 당시 조현우가 골키퍼로서 참 잘했던 그런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대구가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모두 배출한 정치적 다양성 있는 지역이다. 이런 그 발언에서 대구에 대한 자신감 또 시민에 대한 애정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구성으로 또 시청자로서 참 재미있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박지훈 변호사와 박원순 시장의 만남을 판문점에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걸 모티브로 해서 패러디한 것으로 저는 보았는데 김정은 문 대통령의 만남과 박원순 시장 박지훈 변호사 만남이 뭐가 동일성이 있길래 이 패러디를 했는지 굉장히 좀 억지스럽고 참신하기보다는 좀 생뚱맞은 패러디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권영진 대구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머 있는 구성을 하려고 노력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도 YTN 시청자들이 주로 어떤 이사회 지성인들이고 의식 있는 그룹인데 그 내용 중에 흥치뿡이라는 그 자막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흥치뿡이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방송용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뭐 주제를 보면은 뭐 한 10개 이상 다양한 주제를 다루시는데 경제 문제 또 무슨 미세먼지 문제 되게 무거운 주제도 딱 2분 얘기하고 넘어가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2분 만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거는 딱 30초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냥 웃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재밌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청률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시면서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좀 정색을 뭐 하여튼 이건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건 좀 그런 면이 있으면 그래도 언론이니까 좀 다르네. 뭐 다른 개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웃다가 끝나지. 그래서 그런 하나의 좀 그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미국의 MBC 텔레비전인가 미트 더 프레스라는 그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 1947년서부터 71년 동안 계속 방송해요. 근데 거기 출연자가 웃기는 거 하나도 없고요. 오버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잖아요. 왜? 필요한 얘기를 해주니까. 꼭 웃겨야 되나요? 소비자나 시청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 더 잘 되게 뭔가 삶에 도움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웃는 것도 그런 면에 있어서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YTN의 그 기본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기자다움을 지키면서 또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 볼 수 있는 남들이 못 보는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주고 얘기해주면서 재미와 그다음에 진리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어렵죠, 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이름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안드로메다로 갔다 그러면 멀리 이렇게 그 벗어나서 초점에서 벗어나서 목표에서 벗어나서 이런 의미가 아마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좀 어수선하고 좀 안드로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그 진행자들의 질문이 우리가 몰랐던 거 좀 새롭고 신선한 그런 질문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세 편의 방송분을 본 결과는 질문은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는 식상한 것들인데 그래도 오히려 의외로 대답하는 그 인터뷰이들이 대답을 굉장히 더 신선하게 했던 거예요.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시청자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에는 준비된 질문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 프로그램이 그 예능적 요소가 가미된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어휘 선택이나 그리고 일부 진행자들의 발음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고 또 오류가 많았던 것은 기존의 YTN의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자막을 열심히 보는데 흥치뿡 이런 거야 뭐 이 프로그램의 어떤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어떻게 놨다고 하지만 자막 오류가 있었어요. 또 여기서도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막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팟캐스트로 계속 다시 또 그 무한대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박원순 시장 인터뷰 방송분에서 이래도 노잼이 아니시라면 맞고요. 뭐 그런 뭐 유행어 같은 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것만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이런 뭐 가마 타고 들어가는 것도 재미는 있지만 과연 이게 TV에서 볼 때 우리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또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분을 20분 동안 모셔놓고 계속 봤는데 이제 거의 일상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거의 그 다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그 박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정책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그런 분한테 우리가 조금 이거를 애초에 이제 기획이나 의도를 할 때 모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화제나 대화거리 이런 걸 좀 준비를 해가지고 질문을 했더라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반면에 또 제주도 원희룡 지사 편에서는 그 민감한 그 공항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사실 이제 제주도에서는 공항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큰 이슈들을 그래도 끄집어내 가지고 제주도민이나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해주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무소속으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가 또 일자리 정책 등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궁금했는데 여러 다양한 분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부분 제주도 편에 비해서 서울 박원순 시장님 편은 조금 많이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그 제주지사 편에서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초반 그 낚시 장면에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홍준표 전 대표를 낚는 모습에서
원희룡 지사가 한 말이 있죠. 재수없게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표현은 좀 이렇게 어떤 팟캐스트나 다른 데서 볼 때, 인터넷에서 볼 때는 괜찮지만 본방에서 나올 때는 조금 시청자로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집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시사 안드로메다가 SNS상에서 방송됐던 탓인지 자막에 나오는 단어나 줄임말들이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사용한 것들이라서 일부층은 아마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았습니다. 노잼이나 대유잼은 유추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저렴 ST 축하 아이템의 ST는 무슨 뜻인지, 시장님 피셜의 피셜, 정치인 최초의 착접, 그리고 그린라이트 등등 모두 인터넷 용어들입니다. 이츠 혁명, 심기일도, 똘아이는 그런대로 애교로 보이지만은 그 원희룡 편에서의 TMI, 원희룡 TMI 찾아보니까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장년층 이상은 대부분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이 프로가 플랫폼별 타깃을 설정하고 있다고 보지만은 시청 연령층이 다양한 TV에서만큼은 인터넷 용어를 사용은 하지만은 너무 남용을 하지 말고 가능한 좀 더 우리말로 재편집해서 방영을 했으면은 이해하기에 좋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자들이 재밌고 웃기게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속어나 사투리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흠칫뽕이니 뼈때리기니 폭탄 돌리기 등등 젊은 층들이 SNS상에서 자주 쓰이는 시중 속어가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이 되고 일부 시청자가 거부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어색하고 강한 사투리를 진행자가 마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언어의 오염이 심각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문화적 정서나 그 수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 S 프라임과 뉴스 출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융합이라는 말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서로 접목해 새로운 결과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인문학에서는 통섭이라는 용어도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YTN DMB의 다큐 S 프라임은 지난 방송에서 융합 연구에 대해 다뤘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차의 융합은 물론 IT와 관광의 융합과 같이 전혀 다른 분야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융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 DMB의 다큐 S 프라임은 지난 방송에서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고령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출범시킨 융합연구단의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이 융합연구단의 연구 결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이내에 빠른 해결을 목표로 두는 실용화형 사업,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6년 장기 프로젝트인 미래선도형 사업 등 10가지를 선정해 창의적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스마트팜, 미래에너지, 치매 융합 연구 현장을 찾아가 우리나라 융합 연구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먼저 세계 인구 증가에 대비해 농업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스마트팜 솔루션 융합 연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작물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춰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팜은 작물 온도와 습도, 일조량을 식물이 자라기 좋게 유지해줍니다. 작물의 생육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생육 계측 및 분석 시스템,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치 등을 통해 작물의 손쉬운 재배는 물론 부족한 농업 인력의 대안까지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팜 시스템을 적용한 시범단지에서는 수확량이 증가하고 난방비의 30%가 절감되는 등 효과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래에너지 플랜트 융합 연구단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당면한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물 절약 기술 개발 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라는 시선이 새롭습니다. 유해 화합물 원천 제거 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차단하고 발전소에서 손실되는 물을 회수하는 연구를 통해 물 사용률을 30%까지 저감해내는 등 초청정 화력 발전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환 유동층 연소, 순산소 연소 기술 등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와 개념들을 비교 그림과 현장의 화면,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이 연구들은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활용함으로써 굴뚝 없는 발전소를 실현해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통합 솔루션 기술 개발을 위한 융합연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치매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부터 치료, 케어에 이르기까지 제도와 기술 등 관련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VR 기기를 통한 치매 조기 진단 시스템을 시연하고 치매 치료제의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시스템 또한 치매 통합 솔루션의 일환으로 약을 먹는 시간을 알려주고 생활 전반을 돌보는 로봇이 등장해 앞으로의 발전된 환경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주로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것이다 보니 다소 지루한 감이 있었지만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려는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를 기억하실 겁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성적 학대와 유린을 고발한 이 작품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이른바 도가니법이 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최근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애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영화 도가니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특수학교 장애 아동에 대한 실제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는 도가니는 영화로 제작된 덕분에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또한 이끌어내면서 큰 사회적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뉴스의 시작에서 해당 내용을 영화 장면들과 함께 언급해 준 것은 시청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빠르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장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장애인 성폭력 상담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특수학교 학생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전국 175개 특수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생들과의 1:1 면담조사,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장애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반 학교의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1월 초까지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 인권에 대한 전체적인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례적인 실태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해 줬다면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도 이어집니다. 여론 형성과 의제 설정이 언론의 큰 역할 중 하나임을 떠올릴 때 특수학교 인권 침해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을 전한 YTN의 뉴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